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인정했습니다. 또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적은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도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등을 부인했습니다. 또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강추위가 계속됩니다. 호남과 제주에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한파로 인해 전신주 장비가 손상돼 전기 공급이 끊기고 상수관이 파손되는 등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도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현재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폭설도 이어집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무장을 하고 나갔네요. 오늘 강추위가 기승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칼바람이 매섭게 부면서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6.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만큼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은 또 얼마나 추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물에 젖은 티셔츠를 바깥에 꺼내놨습니다. 그런데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고요. 옆으로 이렇게 흔들어봐도 전혀 흔들림이 없고 또 아래는 고드름도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 바깥에서는 날씨가 이렇게나 추우니까요. 나오실 때 꼭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비공식 기록이지만 현재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23도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서울은 영하 11.6도, 대전은 영하 9.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눈구름이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호남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에서 5cm, 충남 서해안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전북 고창과 정읍, 부안과 순창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호남 서부와 제주도, 충남 남부 해안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텐데요. 앞으로 제주 산간 많은 곳에 20cm 이상, 호남에 15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경기 남서부와 충청 내륙, 영남 내륙에도 눈이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동해안 지역은 대기 건조함이 무척 심한 만큼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이렇게 연일 강추위가 덮치면서 전국에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네, 한파로 인해서 전신주 장비가 손상되며 전기 공급이 끊겼고 또 반려견들의 보온을 위해 피워놨던 연탄불이 번져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온통 깜깜해진 밤거리, 전신주 꼭대기에서 불꽃이 일더니 폭발음이 들립니다. 사건 발생. 급작스러운 한파로 전신주에 달린 장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대 정전 사태는 1시간 뒤 복구됐지만 멈춰선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혀 소방이 구조에 나선 것만 3건에 달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지금 구미역 뒤쪽 다 날리고 여기는 지금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혀갖고 있다. 경기 화성시에선 추위에 떨던 반려견들을 위해 피운 연탄불이 화재로 번졌습니다. 불이 난 비닐하우스가 소실되면서
안에 있던 반려견 50여 마리 가운데 7마리가 죽고 60대 여성이 얼굴을 다쳤습니다. 서울 강서구 증미역 인근에서는 도로 아래 묻힌 상수관이 파손돼 퇴근길 일부 차선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오늘 굴착기를 동원해 동파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복구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기 양평군에선 1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안에 있던 자녀 2명과 할아버지 1명은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하루 전 부부 싸움이 접수된 사실과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는 자녀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여주에 있는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집안에 갇힌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과 계엄에 관한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별도 가림막 없이 증언에 나섰습니다. 특히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며 통화 내용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다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것인지는 듣지 못해 여인영 전 반척사령관에게 전화했고 당시 구체적인 명단과 함께 체포 지원과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신문 내내 눈을 감고 있던 윤 대통령은 이 말에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의 해외 출장 일정을 착각해 홍 전 차장에게 대신 전화한 것이라며 계엄 상황은 국가기관장과 논의할 사안이지 홍 전 차장에게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온 홍 전 차장은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거 조태용 원장님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홍 전 차장은 심판정에 입장하고 퇴장할 때 대통령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는데 윤 대통령은 증인신문이 끝날 때까지 홍 전 차장 측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김의겸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국회 측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서 먼저 전화가 와 통화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14명의 위치 정보 확인 요청이 있었는지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전화 통화를 하며 2가지 협조 요청한 것은 기억한다며 법령과 작전 계획에 따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야 하니 경찰 인력을 보내달라는 것과 특정 명단에 대한 위치 파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 등과 관련한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다며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방사 병력의 국회 진입 지시 여부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자주 받았는지 이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에서 끌어내라 한 대상은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었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거듭 내놨습니다. 병력 철수도 지시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내란 혐의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나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최근 헌법재판소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계엄 당일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건 의원이 아닌 군 요원이었다는 주장엔 당시 시점에 요원들은 국회 본청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외에 빼낼 대상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군병력 철수도 스스로 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뒤에도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요원을 철수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경고성 계엄이란 얘기도 들은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말로 잘한 것은 우리 예하 여단장들과 현장에 있는 작전요원과 팀원들입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서 이게 멈춰진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그겁니다. 다만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당일 새벽 3시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에서 병력을 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미 군이 다 철수한 뒤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곽 전 사령관 폭로가 야당 제안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양심선언전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박범계 의원 등과 만났고 군 장성 출신인 김 의원 밑에서 과거 중요 참모로도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는 녹취하겠다. 두 번째 JTBC 방송 촬영하겠다. 기억 안 납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공익신고자로 추천해주겠다는 이야기 있었어 없었어요? 곽 전 사령관은 진실을 밝힌 건 자신의 의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야당도 강력히 항의하며 군에 대한 모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방위 차원에서 항의 방문을 간 것이고 그때 갑자기 만나서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회유할 겨를도 없습니다. 3스타 특전사령관이 뭐 회유의 대상입니까? 곽 전 사령관은 오는 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두 사람이 계엄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건데 서로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는 만큼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은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이 보안 전화인 비화폰을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역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에 이번에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두 번째 청문회.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비상계엄 직전 대통령 경호처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보안 전화기인 비화폰을 지급했고 계엄 이후 12월 7일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계엄 수뇌부의 통신수단이었던 비화폰이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까지 지급된 건 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948 기억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번호는 바로 노상원 씨가 썼던 걸로 확인되는 비화폰 번호입니다. 모르십니까? 비화폰을 지급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관련 기록을 삭제하려 했지만 실무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호처는 끝내 답변을 피했습니다. 구체적인 저희가 배부 현황에 대해서는 보안 목적상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차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된 일부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에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흩어진 조각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릴 경우에 국민들께서 더 혼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허석권 소방청장은 이 전 장관이 일부 언론사를 언급하며 경찰이 요청하면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구치소들을 찾아 비공개 현장 신문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와 동행 명령을 전면 거부해왔던 만큼 구치소 청문회 역시 불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어제 헌재 탄핵 심판에서 검찰이 대통령과 수방사령관의 통화 횟수조차 특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 검찰은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16일 만에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 위해 보석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왔는데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던 윤 대통령 측은 아예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대통령 측은 검찰 공소 사실을 문제 삼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통화 횟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엔 3차례로 윤 대통령 공소장엔 4차례로 기재되는 등 검찰이 기본적 사실조차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자체에 의해서 객관적 사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객관적 사항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청구인 측도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시차를 두고 추가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 전 장관을 기소한 이후 추가 수사에서 밝혀진 사실이 윤 대통령 공소장에 반영된 거라며 근거 없는 트집 잡기라고 일축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내란 공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내용과 비교하면 곳곳에서 차이가 발견되는데요. 경찰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린 것이 맞는지 또 이런 지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내란 공범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계엄과 관련해 개입할 부분도 없었다는 겁니다.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엄 당시 허석권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국민 안전을 챙겨달라고 얘기했을 뿐이라며 부인했습니다. 반면 허 청장은 국회 2차 청문회에서 이런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럼 단전 단수 요청을 소방청은 받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론사 5곳을 말씀을 하시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또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도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허 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청에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찰은 엇갈리는 진술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 하는 상황. 경찰은 일단 허 소방청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단전 단수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나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가 위헌, 위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지시를 내렸다면 내란 공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 장관은 경찰에 계엄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위법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항변한 가운데 경찰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불려졌다는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도 공개가 됐습니다. 홍 전 차장은 이를 토대로 폭로를 이어갔는데요. 이런 증언들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통신기록 조회까지 신청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국회 측이 비상계엄 당시 자신이 적어둔 체포조 명단 메모를 공개하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막힘없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계엄 당일 밤 11시 6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통화해서 지금 나가 있는 체포조를 위해 주요 대상들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며 명단을 불러주길래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 서 있던 상태였지만 급한 대로 종이에 휘갈기듯 받아 적었다고 했습니다. 명단을 들으면서 미쳤다고 생각했고 그럼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한 다음에 조사한다는 향후의 계획을 듣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받아 적기를 멈춘 탓에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14명에서 16명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자로 써 있는 이름들은 보좌관이 다시 정리한 거고 흘림체로 쓴 건 자신이 쓴 거라 했는데 흘림체로 쓰인 검거 요청 내용을 두고는 헌법재판관이 직접 사실관계를 캐묻기도 했습니다. 검거 지원 요청을 그렇게 적은 거라는 해명에도 저도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정영식 재판관의 질문은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방첩사령관이 정보 같은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존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 대통령 측은 이런 홍 전 차장의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지난달 31일 통신기록 조회까지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경질되기까지 이재명, 우원식, 박지원, 기타 민주당 의원과 전화, 카톡, 텔레그램, 기타 메신저를 이용해서 연락한 사실이 있나요? 우리 변호인께서 제 통화 있나요? 내역까지 다 조회를 하셨던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통신 조회를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던 홍 전 차장은 자신이 조사받는 피의자도 아니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 측에 공개적으로 항의했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한 건데 국회 측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첫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이번 사건에서 정치인 체포 등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얻은 두 번째 발언 기회에서도 국회 해제 요구에 따라 국무위원을 소집하고 군 철수를 지시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무위원이나 군 사령관들에게는 경보성 계엄이란 사실을 미리 말하지 못해 예상보다 더한 조치가 준비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엄은 곧 해제될 계엄이고 전체 군 투입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이에 국회 측은 탄핵 심판 등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이 법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상식에 근거해 본다면 사안의 실체를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며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따질 내용이라며 국회 측의 질문을 피해갔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은 충암고 출신이자 비상계엄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체포조 의혹을 중심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체포하려 한 정치권 인사의 명단을 작성하게 된 과정과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를 물었는데 여 전 사령관은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면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질문에도 역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증언하기가 좀 곤란함을 재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다만 계엄 선포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통화에서 여러 특정 인물이 있는 명단을 전달하며 위치 정보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는데 체포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적은 없고 조 청장과 기억이 일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체포조 지원 내용으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다툴 게 많다고 여러 번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미 방첩사 체포조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홍 전 차장에게 위치 추적을 전화로 부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방첩사 요원들의 평균 출동 시간은 그 시간으로부터 2시간 후인 새벽 1시입니다.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본인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부인하는 등 상당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는데 결국 검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형사재판에서 진실 공방이 다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어제 진행된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온 이준호 전 수방사령관은 자신의 형사재판에 연관돼 있다며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군인이라는 국회 측의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군인이 비상 상황의 법적인 것을 다 따지기에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휘하 군인들과 함께 국회로 출동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검찰 공소장 속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사실인지 묻자 거듭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전화해서 190명이 들어왔다는 건 확인도 안 된다.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계엄이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답변 드리지 않고 이 부분이 저의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계엄 해제 후 병력 철수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비화폰으로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엄 해제 후에도 지시가 없어 스스로 판단해 철수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국회 증언과 배치됩니다. 나중에 비상계엄 끝나고 나서 제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한테 너는 어떻게 철수했냐라고 제가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특전사가 철수하는 거를 보고 우리도 그냥 같이 따라서 철수했다. 답변을 거부하던 이 전 사령관은 불행한 군인이란 국회 측 평가에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길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불행한 군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안 불행한 군인이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고 뭔지도 모르는 비상이 걸렸을 때 이거저거 다 따지면서 법적인 거 다 따지면서 나중에 합니까? 이 전 사령관은 만일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내렸다면 어떻게 답했을 것 같냐는 대통령 측 질의에는 무시할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건 자신의 지시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체포나 서버 압수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점검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의 판단은 다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냈던 건 자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1월 29일이나 30일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체포하거나 서버를 압수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저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왔고요.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역시 서버 압수는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버가 요만한 PC 한두 개 크기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 전 사령관은 부하들에게 서버를 뜯어오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형사재판에서 따지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계엄군들에게 케이블 타이와 복면 등으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걸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군 판사들의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한 방첩사 간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같은 날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온 여 전 사령관은 이 내용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다며 형사재판에서 역시 따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부하의 영관급 장교 인적 사항을 전달하며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 이를 주장한 방첩사 간부는 나중에 확인해보니 모두 군 판사들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공공신경의 사령관이 불러서 대령 1명, 중령 2명, 소령 1명 총 4명을 인적사항을 불러줬고 제가 사무실에 복귀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해보니 4명 모두 군 판사였습니다. 해당 간부는 그러나 인사 불이익을 비롯한 문제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온 당사자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정작 기억이 불분명하다며 형사재판에서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장교 4사람의 이름이 이렇다는 것도 이 질문지를 보고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었고. 다만 여 전 사령관은 해당 지시에 대해 계엄 상황에서 군사법원 시스템을 문의할 목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지시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든 궁금증 때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향 파악 대상이 된 판사들은 모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재판에서 판결이나 영장 등을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국회 측은 수사 외압에 재판 감시까지 했다고 지적했지만 여인형 전 사령관은 탄핵 심판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증언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대령 박정훈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하고 떠난 판사입니다. 중령 소령 요 올해 1월 9일 날 박정훈 대령의 무죄를 선고한 그 재판부예요. 재판장님, 이번 탄핵 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다퉈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증언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앞서 열린 군사법원 첫 공판 준비기일에 나온 여인형 전 사령관은 계엄 이전부터 윤 대통령의 반대 직언을 해왔다며 자신은 계엄 준비도 모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법제처장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건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겁니다. 권한대행께서 여야 합의를 좀 요청했던 것은 저는 정당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불법이라고 판단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완규 처장은 또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국회가 후보자를 선출했다고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청문회를 개최했고 청문회 개최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넘어온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한 채 여야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임명해야 한다고 결론 내려도 강제 집행력이 없어 최상목 대행이 곧바로 임명할진 미지수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에 대해
법무부와 법제처의 의견을 구하겠다고 공언한 탓에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법제처장의 발언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다음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3%까지 둔화됐지만 고환율 영향에 조금씩 오르면서 지난해 12월에는 1.9%로 2%에 근접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치솟은 상황이라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올라섰을지 주목됩니다. LG그룹 계열 IT 기업 LG CNS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됩니다. 지난달 진행된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 12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21조 넘는 청약 증거금이 몰려 화제가 됐었죠. 공모가는 6만 1,900원으로 정해졌는데 공모액 규모로는 LG에너지솔루션 이후 최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관세 조치 점검 상무관 회의를 엽니다. 각국에 나가 있는 상무관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금액이 350억 원에서 73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모두 3,875억 원의 부당대출이 적발돼 은행권의 내부 통제가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정기검사에서 적발한 우리은행 부당대출 금액은 2,334억 원.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규모는 350억 원에서 73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이 중 61%인 451억 원은 임종용 현 우리금융회장 취임 후 취급됐습니다. 여기에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이 연루된 부당대출 1,604억 원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금융 임종용 회장은 지난해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잘못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거액의 부당대출이 적발되면서 우리금융이 공을 들이고 있는 동양과 ABI생명 인수합병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현재 2등급에서 3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생보사 인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 2,334억 원을 포함해 금감원이 정기검사에서 밝혀낸 은행권 부당대출 규모는 KB국민은행 892억 원, NH농협은행 649억 원 등 모두 3,875억 원에 달합니다. 부당대출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례도 다수 드러났고 자체적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능력도 미흡했습니다. 부실한 내부 통제와 불건전한 조직 문화는 특정 금융회사나 소수 임직원만의 문제가 아닌 은행권, 금융권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임이 밝혀졌습니다. 금감원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고 범죄 혐의는 수사당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연일 한파가 매기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강한 바람과 함께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흘째 폭설이 계속되는 서해안 지역은 내일까지도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도 공기가 무척 매서운데 한파 상황 짚어주시죠.
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8도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1도가량 낮습니다. 체감온도도 영하 17.1도로 무척 추운데요. 서울은 맑은 하늘 탓에 지면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복사냉각 효과가 더해지면서 기온은 아침까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양양 설악산이 영하 23.1도로 전국에서 가장 추운데 이곳 역시 어제 같은 시간보다 1.3도 낮습니다. 그 밖에도 대관령 영하 18도, 경북 봉화 영하 15.8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대기 상층에서 한반도 양옆으로 공기의 벽이 만들어지면서 흐름이 정체돼 거대한 소용돌이가 강한 한기를 끊임없이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안 지역은 강풍특보까지 더해졌습니다. 새벽 한때 제주 고산에서는 순간적으로 초속 28.3m, 울산 동구에서도 초속 26.4m의 강풍이 관측되는 등 곳곳에서는 태풍급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이 강풍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종일 순간풍속이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걸로 보이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5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고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종일 춥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까지 기세를 유지한 뒤 다음 주 초부터 서서히 기온이 오르며 풀릴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눈 상황도 살펴보죠. 서해안에 지금도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 내일까지 최대 15cm가 더 쌓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서해안 지역은 사흘째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제부터 지금까지 전북 순창 복흥면에는 30cm에 달하는 눈이 쏟아졌고 정읍과 장성에 20cm 이상, 제주 산간과 세종에도 10cm가 넘는 눈이 쌓였는데요. 지금도 전북 고창과 부안에는 대설경보가, 호남 서부와 제주도에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시간당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면서 발달한 눈구름이 북서풍을 타고 계속해서 충청 이남 서해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눈은 내일 오전까지 호남 서부에 많게는 15cm 이상, 충남 서해안에 3에서 10cm가 더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이 서해안의 눈은 내일 오후에 잠깐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모레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해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당분간은 계속해서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걸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눈이 그친 틈에 정리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저수지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지는 사고를 대비해서 소방대원들이 구조훈련에 나섰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에도 대원들은 거리낌 없이 얼음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강강. 구조대원들이 얼음을 깨고 물속에 뛰어듭니다. 영하 10도에 달하는 날씨에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두께만 20cm 정도 되는 얼음 조각을 이렇게 잘라내는데요. 혹한의 날씨에도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수심 10m의 저수지 안은 손전등이 있어야 겨우 앞이 보이는 상황. 얼음이 눈을 긁어내 만든 표식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에 의지해 물속을 수색하다 보니 요구조자 마네킹이 보입니다. 대원들은 마네킹을 끌어올려 들것에 눕히고 이송합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 구조 장비에 이상이 생기는 돌발 상황에도 대비합니다. 겨울에 그 강한 추위와 그 물 안에서 활동하는 그 폐쇄적인 환경 때문에 대원들의 안전에 약간 좀 중점적으로. 소방은 특히 날이 풀리면 얼음이 얇아져 위험하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빙판을 밟는 건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지지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역시 최강 한파 속에도 서울구치소와 또 헌법재판소 주변에 지지자들이 어김없이 모였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 평소보다 다소 일찍 호송차와 경호 차량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한파 속에 온몸을 꽁꽁 싸맨 지지자들은 호송차가 보이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탄핵 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차 변론기일에는 지지자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지만 이번에는 올겨울 최강 한파 속에 규모가 줄었습니다. 추위의 집회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는데 경찰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주변에 기동대 50개 부대 3,5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집회 장소는 안국역 5번 출구 일대로 제한하고 헌법재판소 쪽으로 더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벽도 겹겹이 설치했습니다. 또 집회가 열리는 동안 안국역 사거리 주변 일부 도로에 차량 통행도 일시 통제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은 다른 변론기일 때보다 늦은 시간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윤 대통령 면회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을 통해 전해진 윤 대통령 발언을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는데 여당은 악의적 비방이 도를 넘었다며 맞받았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권영세, 권성동 등 여당 투톱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접견한 건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거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계엄을 통해 국민이 민주당 행태를 알게 돼 다행이란 취지로 말했던 윤 대통령을 향해선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계엄을 했다라느니 하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 발언도 문제이지만 헌정 질서와 법치 파괴 행위는 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군사반란 행위를 비호하고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정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를 지켜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하루 전날 이른바 황금폰 공개를 언급해서였다는 명시 주장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악의적 비방이 도를 넘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면회제도 특성상 모든 대화는 녹음되는데 재판 관련 지침 하달이 가능했겠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역지사지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수감되면 아무도 접견을 안 갈 거라 장담할 수 있느냐고 꼬집으면서 망언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을 소위 내란 동조 세력으로 프레임화하여 국민을 호도하려는 매우 저질스러운 시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도 접견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이 난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으로 가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이에 여당은 미국발 통상전쟁에 맞선 초당적 대응의 출발점은 경제 컨트롤타워 탄핵 협박 중단이라고 맞서며 전국 주도권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여권 차기 주자 1위를 기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간의 침묵을 깨고 현 탄핵 정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권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 인사들이 개헌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요구했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에 존재감 과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탄핵 정국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특별법 당정협의회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아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김 장관은 거듭 상식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즉각 석방되고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특별한 것이 없을 때도 구속이 된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옹호 논란을 초래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제가 국무회의 참석했으면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 겁니다. 조기 대선 출마를 검토하거나 생각한 바 없다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대비해 출마를 가정하는 건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자맹 중인 한동훈 전 대표는 정계 복귀 시동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설 연휴 기간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보수 논객 조갑재 대표 등 정치 원로들을 만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미 공개 행보를 예고한 친한계를 중심으로는 한 전 대표가 곧 재등판할 거란 주장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부터는 움직임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연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명계 인사들의 비판이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치욕스러워하며 당을 떠난 분들이 있다며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번에는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며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 여야 잠룡들이 이른바 몸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여당 일각에선 아직 조기 대선 언급은 이르다며 현 정국에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 처리와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본격 가동되는 분위기인데요. 연금개혁 문제에서는 시각차가 여전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정국 속 국정공백을 막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한 달 만에 실무협의를 재개했습니다. 양당 정책위원회 등 각 주체가 사전 논의에 나선 건데 다음 주 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사자회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화 중에 국정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론을 도출하는 걸로. 국정 전반에 관한 여러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회담 의제에는 말을 아꼈지만 연구개발 핵심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예외로 둘지가 쟁점인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주요 안건으로 오를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대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담기게 될 반도체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별도 당정협의회까지 열어 거듭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연구개발과 생산 라인 운영에 시간이 부족한데도 법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달 안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관련 토론회 등을 열며 노동계 반발 기류를 주시하면서도 유연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힘을 받는 기류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정 사자회담 테이블에 오를 또 다른 의제로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문제가 유력하게 꼽힙니다. 추경을 위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와 진정성이 있다면 여야정 협의회 복귀부터 하란 여당 입장이 충족되는 모양새가 되면서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개혁의 경우 민주당은 모수개혁부터 완료하고 구조개혁 논의에 나서자 주장하는 반면 모수와 구조개혁 병행은 필수란 여당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시작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야 모두 민생 드라이브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혹시 모를 조기 대선에 대비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셈법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오전 경기도 평택시 고덕 변전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평택 변전소는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곳으로 여당은 이 자리에서 AI 시대에 필수적인 국가 전력망 확충에 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발 통상 전쟁에 대비해 국내 산업 정책과 경제 외교 해법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트럼프 2.0 시대 통상 산업 정책 경청 간담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고 4대 기업과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이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을 벗어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인한 피해가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인물들에게 줄줄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 수사를 청와대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 전 시장.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청탁을 받고 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심의 징역 3년형을 벗어났습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역시 혐의를 벗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를 만나 수사 청탁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황 원내대표가 김기현 시장 비위 정보를 송 전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송 전 시장과 대통령 비서실 소속 비서관들의 개인적 관계, 비위 관련 문건 작성 경위 등을 보면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을 벗어난 황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한 감사와 검찰을 향한 비판을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 검찰의 부당한 기소, 이로 인한 피해는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고통을 수단으로 삼아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 이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사실상 완패한 검찰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선고와 별도로 지난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국립한글박물관 화재와 관련해서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한글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유물 8만여 점에 대한 이송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화재 조사와 과학 수사 차량, 서울시 차량까지 잇따라 한글박물관 출입구로 들어섭니다. 소방과 경찰 등이 지난 주말 큰 불이 났던 한글박물관 합동 감식에 나선 겁니다. 오늘 어떤 거 좀 중점적으로 같이 들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경찰은 박물관 3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을 철거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접 불티가 튀면서 옥상 바닥에서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직 입건된 사람은 없지만 경찰은 작업자와 박물관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아침 증축 공사 중이던 한글박물관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 1명이 다쳤고 작업자 10여 명이 구조되거나 대피했습니다. 한글박물관은 보관 중이던 유물 8만 9천여 점에 대한 이송을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 중입니다. 한글박물관은 중앙박물관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송 계획을 짜고 있는데 남은 유물 전부를 옮기는 데에는 한 달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추산 13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난 가운데 현장 복구와 한글박물관 재개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화재는 용접 작업 도중 불티가 인화성 물질인 우레탄 폼에 튀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3층에서 철근을 자르려 용접 작업을 하다 발생한 불꽃이 천장에 일부 사용된 우레탄 폼으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근처 외곽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해온 20대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다른 차량에 큰 위협이 될 정도로 괭을 내며 고개 운전을 일삼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차량 여러 대가 한밤 고요함을 흔들며 속도를 높입니다. 좁고 굽이진 산길 도로를 진입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달리며 핸들을 급하게 꺾고 원형 교차로에선 드리프트, 뒷바퀴를 끌면서 괭음과 함께 빙빙 돕니다. 이걸 기록이라도 하듯 촬영까지 합니다. 이들은 한적한 밤 용인 에버랜드 주변에서 난폭 운전을 일삼았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무려 10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소음 신고가 빗발쳤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두 20대 남성 10명으로 지인이거나 SNS 등을 통해 모인 대학생이나 직장인, 무직자 등이었습니다. 중고로 구입한 스포츠카를 주로 탔습니다. 난폭 운전, 공동위험 행위로 입건한 경찰은 10명 모두에게 벌점 40점을 부과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켰습니다. YTN 정윤입니다.
2월 5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입니다. 요 며칠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어제 서울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였죠. 그런데 겨울 한파가 더 냉혹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점상과 배달 노동자, 쪽방촌 주민들인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노점상인은 새벽 4시 반에 장사를 시작해도 이렇게 추운 날엔 하루에 3만 원도 못 번다고 했습니다. 노점의 특성상 앞면이 뚫려 있어서 냉기가 그대로 쏟아지죠. 손님 발길이 끊길 정도의 한파에 아예 문을 열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배달 노동자도 핫팩과 발열조끼로 중무장을 했지만 한파가 야속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불경기로 주문이 많이 줄어들어서 무작정 밖에서 콜을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공용 화장실을 써야 하는 쪽방촌 주민들이 겪는 고통도 여전합니다. 이 추위에 화장실 갈 때마다 밖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한파에 한랭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정말 춥다는데 다들 꼭 따뜻하게 껴입으시고요. 한랭 질환 걸리지 않도록 건강 수칙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입춘 한파도 기승을 부리는데 고용 한파도 여전합니다.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는 건 누군가 하니 바로 20대 취준생들입니다. 기업들이 신입 대신에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상용직으로 취업할 확률 경력자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신입보단 경력직, 정기공채보단 수시채용 위주로 기업들의 채용 스타일이 바뀐 영향입니다.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비중은 2021년 기준 37.6%, 12년 사이에 20%포인트 뛰었습니다.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면서 업무 경험이 없는 20대의 타격이 더 큽니다. 고용률 하락폭도 20대가 30대보다 더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 취업이 늦어지는 만큼 일하는 기간과 수입도 줄어들겠죠. 경력직 확대 영향으로 사회 초년생의 평생 소득은 13% 줄어드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러니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20대 청년들은 두 번 늘 수밖에요. 경력직 채용 증가로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제약되면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이들도 늘어날 텐데요. 장기적으로 청년 고용률이 더 낮아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요즘 커피 한 잔 얼마 주고 드시나요? 적게는 1,500원, 많게는 5, 6천 원 정도일 텐데요. 이제 더 비싼 돈 주고 커피를 마셔야 될 듯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시죠. 브라질에 돈 심각한 가뭄과 베트남에 쏟아진 폭우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커피 주요 생산국 두 곳이 흉작을 걷자 원두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전 세계 커피 생산에서 두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대체제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보면 아라비카 원두는 2배 넘게 비싼 몸이 됐습니다. 이러니 컴포즈 등 저가 커피, 스타벅스 등 대형 커피 전문점 너나 할 것 없이 커피 가격을 올렸습니다. 200원에서 400원 정도 올랐는데요.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나빠진 원두 작황이 회복되려면 2, 3년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주로 차를 마시던 중국에서 커피 소비가 늘어난 것도 또 다른 가격 상승 요인입니다. 커피 자주 마시는 한국인들에게 달가운 소식은 아닌데요.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플레이션이 뉴노멀이 될지 모르는 시대, 커피플레이션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동아일보입니다. 길어지는 불경기와 소비 침체 여파에 요식업계가 울상입니다. 그런데 나홀로 호황인 곳이 있었으니 바로 고급 레스토랑인데요. 그 중심엔 파인다이닝에 빠진 1020 세대가 있습니다. 네, 전 아직 못 가봤는데요. 파인다이닝 가격 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쉐린별 받은 곳들의 경우 점심은 한 끼에 20만 원 안팎, 저녁은 3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파인다이닝 결제를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니까 10대와 20대의 증가가 압도적으로 두드러졌습니다. 흑백 요리사 등 콘텐츠와 스타셰프 열풍으로 파인다이닝이 인기인데요. 솔직히 부담되는 가격인 곳도 많습니다. 그럼 1020 세대 중심의 파인다이닝 열풍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경험 소비를 중시하는 세대의 특성이 반영됐다고 분석합니다. 파인다이닝을 단순한 한 끼가 아닌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면서 소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외식업 전체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반면 파인다이닝 소비는 1020 세대를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극과 극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연이은 저비용 항공사 LCC 항공사고와 관련해 항공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항공안전혁신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오늘 4월까지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내놓겠다는 각오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이어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최근 한 달 잇따른 항공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항공안전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항공, 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로 오는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됩니다.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항공운항 안전분과와 공항시설 개선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우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서 지적된 LCC의 정비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공항 건설, 운영 규정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전 분야의 안전 실태를 진단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회도 다음 달 말까지 항공안전 전 분야에 걸친 개선안을 마련하고 4월 초 공청회를 열어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첫 회의를 주재한 백원구 국토부 제2차관은 항공안전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결심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